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쓸데없어 보여도 꽤 쓸모 있어요 라는 제목의 작가 호사님의 신작 에세이입니다. 잃어버린 렌즈 한쪽, 먹다 남은 식빵, 한 개도 맞지 않는 로또, 울렁거리는 멀미. 이 중에서 쓸모 있다고 생각되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있기는 할까요? 저자는 이러한 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두가 쓸데없다며 획하고 등을 돌리지만 하찮은 것들이 전하는 말을 찬찬히 들어주고 관찰하다 보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지금껏 생각지 못한 소중한 쓸모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들이 가르쳐주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메시지를 발판 삼아 달라진 삶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지요. 세상에 치여 한없이 어깨가 처지기만 할 때 가끔은 친구나 가족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얼큰한 짬뽕 국물을 들이키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거나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고 침대 생활을 즐긴다거나 혼잣말을 내뱉으며 풀리지 않던 일의 실마리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것들이 나에게로 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인데요. 바쁘고 피곤한 나의 일상에서 선선한 쉼을 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고민하며 답하기 어렵다면 더욱 이 책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희미해 보였던 일상의 풍경이 거창하고 값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어지러운 머리를 잠시나마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한없이 못난이 같아 보이는 나를 토닥여주는 그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친 마음을 일으켜주는 하찮은 것들의 힘이 닿기를 바라면서 쓸데없어 보여도 꽤 쓸모 있어요. 잠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쓸데없어 보여도 꽤 쓸모 있어요. 호사지음 발행 북스고 1장 너는 필요 없어도 나에게는 제빵사는 결코 몰랐을 식빵의 결말 먹다 남은 식빵의 쓸모 산책을 위해 집에서 10분 거리 개천변으로 향하던 길. 생각 없이 걷던 내 앞에 한 남자가 있었다. 약 5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앞서 걷는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흔한 중년이었다. 마른 체구에 가벼운 운동복 차림인 남자는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걸었다. 그가 눈에 들어온 이유는 손에 쥔 식빵 봉지 때문이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보통 핸드폰 혹은 물병이 쥐어져 있다. 그런데 남자의 손에는 한쪽 면이 전부 갈색인 맨 끝부분을 포함한 식빵 2-3장이 담긴 봉지가 있었다. 무슨 식빵 봉지를 저렇게 소중히 쥐고 가는 거지? 걸어가면서 먹으려는 걸까? 아니면 먹다 남긴 걸 챙겨가는 걸까? 잼 하나 바르지 않은 맨 식빵이 담긴 봉지를 쥐고 가는 남자를 향해 궁금증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내가 식빵의 정체에 대해 갖가지 상상을 하느라 한눈을 판 사이 남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일면식 없는 그와 헤어지며 식빵의 쓸모는 그렇게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정확히 5분 후 나는 남자를 다시 만났고 식빵의 미스터리도 스르르 풀렸다. 양쪽에서 흘러온 물이 하나로 모이는 Y자 모양 길 위에 놓인 야트막한 도보교. 남자는 그곳의 난간에 기대
물속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봉지에서 식빵을 꺼내 잘게 조각을 내서 물 위에 뿌렸다. 여기가 식빵 맛집이라고 소문이라도 났던 걸까? 식빵 조각이 수면 위에 닿기도 전에 얼음 팔뚝만한 잉어들이 튀어올랐다. 덩달아 근처 물 위에 둥둥 떠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야생 오리들도 불이 나게 달려들었다. 나는 도심 한가운데서 난데없이 생명력 폭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남자의 식빵 조각이 쏘아 올린 뜻밖의 밥그릇 싸움. 별 의식하지 않고 지나쳤던 이 개천에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사는 줄 몰랐다. 말라 비틀어진 식빵 조각으로 비로소 드러난 잉어떼와 새들의 존재감에 새삼 놀랐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할아버지도 멈춰서 그 장면을 구경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하던 할머니도 유모차 안에 손자를 안아 올렸다. 파워워킹을 하던 아주머니 그룹도 관전 모드로 집중했다. 땀에 젖은 채 달리던 마라톤 동호회 사람들도 그곳에 지날 때는 속도를 늦추고 고개를 돌려 신기한 풍경을 구경했다. 가장 신난 건 역시나 식빵을 흩뿌리던 남자였다. 남자의 얼굴에는 10살 소년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가득 스며 있었다.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라도 된 듯 남자의 손놀림에 따라 잉어들이 튀어올랐고 야생 오리들이 날개짓을 했다. 물 위의 지휘자 식빵 아저씨의 한바탕 공연이 끝나고 봉지 속 식빵이 바닥나자 손에 묻어있던 빵 부스러기까지 알뜰하게 물 위에 털었다. 한바탕 생 라이브 야생 먹방쇼가 끝나니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식빵 아저씨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유유히 사라졌다. 애초에 식빵이란 게 사람 먹으라고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마냥 좋지는 않겠지만 식탁 위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던 식빵 쪼가리가 집 밖으로 나오니 굶주린 동물들의 소중한 먹거리가 됐다. 음식물 쓰레기가 될 뻔한 식빵 몇 장이 동물들의 피와 살로 변신했다. 또 신나게 식빵을 먹는 동물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도시는 인간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도 일깨워졌다. 무엇보다 식빵 몇 조각은 중년의 남자를 잠시지만 소년의 시절로 돌려놓은 마법약이 되었다. 제빵사는 알았을까? 아니, 오븐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시절의 식빵은 상상이나 했을까? 자신이 물고기와 새들의 밥이 될 운명이라는 걸. 보통의 식빵들이 그랬던 것처럼 잼으로 간단히 메이크업을 한 평범한 토스트가 될 거라 믿었을 것이다. 어쩌면 우유와 달걀물 샤워로 부드러움을 더한 프렌치 토스트가 될 거라 상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좀 더 욕심을 부리면 햄, 치즈 등 부재료를 더해 화려한 샌드위치가 되는 줄 알았겠지? 이 비범한 식빵에게는 단순히 인간의 허기를 달래주는 보통 식빵의 운명과 다른 쓸모가 있었다. 물고기와 새들의 허기를 채워줬다. 동시에 이 세상에 지들만 사는 줄 아는 오만한 인간의 뒤통수를 때린 고소한 망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년의 한 남자를 소년으로 변신시킨 신비한 묘약이 되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쓸모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쓸모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빛나게 될지 모른다. 자신의 쓸모를 몰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 상황이 덜 여물었을 뿐, 포기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당신의 쓸모는 빛날 것이다. 보편적 결말이 꼭 나의 결말일 필요는 없으니까. 모든 것은 쓸모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쓸모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빛나게 될지 모른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 상황이 덜 여물었을 뿐, 포기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당신의 쓸모는 빛날 것이다. 똥멍청이가 된 기분을 세탁하고 싶나요? 셀프 우쭈쭈의 쓸모. 단아한 외모, 군더더기 없는 성격의 A 선배. 그는 자신의 생김새와 성품처럼 일도 깔끔하게 처리했다.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던 배울 점 많은 선배였다.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살던 꼬꼬마 시절의 일이다. 초보 폭발물 처리반처럼 쿵쾅거리는 심장을 움켜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때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이 똥멍청이. 들으면 분명 화가 치밀어 오를 만한 말이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이라면, 나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 한 말이라면 당연히 화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A 선배가 던진 그 말은 내게 구원자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 같던 선배의 그 말, 똥멍청이. 아무에게나 해주지 않는 귀한 말이었다. 욕쟁이 할머니가 들이미는 걸쭉한 욕 한 사발처럼 선배의 말에는 애정과 관심, 걱정과 격려가 담겨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선배는 양팔을 걷고 어리바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덥석 건져 올렸다. 나를 붙들어 앉혀놓고 진흙을 탈탈 털어주며 말했다.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알려줬다. 존재 자체로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A 선배. 그래서 선배의 입에서 나온 똥멍청이라는 말은 내게 오히려 달콤하게만 들렸다. 살다 보면 나 자신이 세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똥멍청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도 우산을 안 챙겨 나온 탓에 또 우산을 사야 한다거나, 일말의 의심 없이 100% 확신에 차 던진 말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거나, 분명 당당해도 될 상황에 굽신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거나, 수도 없이 똥멍청이 같은 내 모습을 마주하다 보면 서툴고 실수투성이인 내가 미워진다. 그럴 때마다 귓가에 A 선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제 내 곁에 코 닦아줄 선배가 없으니 내가 A 선배가 된다. 선배의 말투를 흉내내며 시원하게 내뱉는다. 으이그 똥멍청이. 실수에 침울한 나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 어른인 나를 소환한다. A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흙먼지로 만신창이가 된 나의 허울을 벗겨 탁탁 털어낸다. 우울한 기분을 맑게 세수시켜준다. 내가 응급 상황 때 쓰는 똥멍청이 기분 세탁법이 몇 개 있다. 평소라면 잘 시도하지 않는 것들에 도전한다. 사소하고 하찮은 것일수록 효과가 좋다. 언제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만 기분을 업시켜주는 향기롭고 달달한 꿀커피를 택한다. 늘 가던 길 말고 돌아가더라도 낯선 길로 간다. 비트코인이나 천체 물리학 같은 전혀 관심 없는 이과 맛이 나는 분야의 책을 골라 읽는다.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극에 집중하다 보면 기분이 가라앉을 틈이 없다. 이런 돌발 사태를 대비해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똥멍청이 기분 세탁 세제가 항시 대기 중이다.
진짜 똥멍청이 시절 내가 괴로웠던 이유는 단순했다. 내 안에 여러 개의 내가 있다는 걸 몰랐다. 나와 내 안에 여러 얼굴을 한 나를 구분하지 못했다. 일로 지적을 받으면 일터에서 그 기분을 끊고 나와야 하는데 사무실 문 밖을 나가서도 자책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불킥을 하며 그 상황을 리플레이해 곱씹었다. 그게 반성이고 더 좋은 내가 되는 밑거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똥멍청이 짓은 크게 다가왔고 점점 더 나를 위축시켰다. 지적받는 내가 있으면 칭찬받는 나도 있고 실수하는 내가 있으면 성공하는 나도 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내가 있으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나도 분명히 있다. 나를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울적한 기분으로 가라앉아 있어봤자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다. 우울한 나 말고 즐거운 나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바닥에 처박힌 나를 누군가 나타나 끌어올려 주길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똥멍청이 기분에서 빠져나오는 게 빠르다. 여기서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기적 중에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기적. 민기적을 해낸다. 바닥에 찰싹 달라붙은 껌딱지처럼 있어봤자 지나가는 이 사람 저 사람 발에 밟혀 시꺼매질 뿐이다. 그렇다면 더 엉망이 되기 전에 민기적 움직이는 편이 낫다. 갑자기 격하게 움직였다가는 탈이 날 수 있으니 사부작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인 운동이나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해 가볍게 워밍업을 하듯 간단한 일부터 하나씩 해내 메마른 자신감을 채운다. 누가 해주지 않으니 셀프 우쭈쭈를 해야만 한다. 그래, 이만하면 잘했어. 나쁘지 않아. 그만하면 됐어. 충분해. 유엔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난민을 돌볼 때 활용한다는 심리치료법인 버터플라이 허그에서 더 나아가 왕 버터플라이 허그를 한다. 팔을 X자로 교차해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를, 오른손으로는 왼쪽 어깨를 감싸 토닥여준다. 살다 보면 언제 또 똥멍청이 기분이 내 머리 위로 우르르 쏟아질지 모른다. 하지만 금세 나를 평소 상태로 돌려놓을 셀프 우쭈쭈할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 괜찮다. 철저한 준비성의 이면. 통증의 쓸모. 별명이 보부상인 친구 K는 요즘 도수 치료가 한창이다. 어깨의 통증 때문에 수개월째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도통 증상이 낫지 않는다고 했다. 담당 선생님을 바꿔야 할지 아니면 아예 병원을 바꿔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K는 왜 이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사이에 묘한 온도의 눈빛이 빠르게 오갔다. 당사자는 영문을 모르지만 K의 어깨 통증이 낫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원인은 바로 가방 속 짐.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카페에 와도 K의 한쪽 어깨에는 늘 커다란 가방이 걸려 있다. 여행 갈 때를 제외하면 양쪽 어깨에 짊어지는 백팩을 메는 일도 없다. 보통 양쪽 어깨에
메인인 숄더백과 에코백류의 보조 가방이 금실 좋은 부부처럼 나란히 매달려 있다. K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신은 인간의 어깨를 두 쪽으로 만든 걸까? 언젠가 가방 속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K는 방문 판매원처럼 가방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다들 이 정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다 필요한 거야. 화장품 파우치는 기본, 노트북, 책, 텀블러, 이북 리더기, 다회용 빨대, 다이어리, 펜 모양 옷 얼룩 지우개, 손수건, 필통, 여름이면 얇은 가디건, 겨울이면 머플러, 휴대용 장바구니, 보조 배터리, 요일별로 먹어야 할 영양제를 담은 약통, 빗, 향수까지.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처럼 K의 가방 속에서 물건들이 줄지어 나왔다. 종류도 크기도 목적도 각기 다른 물건들이 테이블 위를 점령해가고 있었다. K의 말대로 외출할 때면 적어도 한 번은 가방 밖 세상 공기를 맞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것들이었다. 다만 좀 불편할 뿐 사는 동안 평생 써야 하는 어깨를 무너뜨릴 만큼 필요한 물건인 걸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옳고 그름을 무자르듯 판가름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일상의 편리함 대 통증 없는 어깨,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난 2번 고민하지 않고 어깨이다. K에게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짐이 있다면 내 머릿속에는 마음을 짓누르는 수많은 생각이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당장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리로 곱씹으며 답을 고민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앞서서 걱정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나를 보던 사람들은 말했다. 넌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보기엔 K의 가방 속 물건들이 불필요하게 많아 보이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내 생각이 차고 넘칠 만큼 많았다. 어깨 통증을 만드는 물건들과 두통을 만드는 생각들, 그 출처와 모양은 달라도 결국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통증은 열심해진 거다. K의 어깨 통증도 내 두통도 모두 철저한 준비성 때문에 생겨났다. 일종의 선제 대응이랄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물건도 챙기고 저 물건도 챙기다 보니 가방이 무거워진 것이다. 작고 가벼운 물건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깨를 망가뜨릴 만큼 육중한 무게가 된다.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일이 나를 덮칠지 모르니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다 보니 머리가 무거워진다. 사소한 걱정일지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나를 망가뜨릴 만큼 몸집을 불리기도 하니까. 하지만 열심도 과하면 독이 된다. 통증은 내게 닥친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다. 이 불빛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행위 자체에 위안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통증을 없애는 쉽고 빠른 방법이 하나 있다. 불필요한 짐을 가방 속에서 쓸모없는 걱정을 머릿속에서 꺼내는 것. 한꺼번에 몽땅 꺼내버릴 수 없다면 하나씩 개수를 줄이는 시도를 해본다.
처음엔 애착 인형을 빼앗긴 아이처럼 마음이 불안해 안절부절 못할 것이다. 이래도 되나 싶겠지만 이래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내 삶에 없던 존재들을 이고지고 살다 생긴 문제니까 적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 예상보다 금방 적응하는 내 모습에 놀랄지도 모른다. 그저 열심뿐인 열심은 하면 할수록 통증만 심해질 뿐이다. 걱정은 걱정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부르는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면 일단 눈을 딱 감고 그 열심인 일에서 손을 뗀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머릿속에 엉킨 실타래 같은 생각들을 토해내듯 숨을 길게 내뱉고 다시 들이마신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 들이켜 답답하고 뜨거운 속과 머리를 식힌다. 머리가 차가워지면 그제야 보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심이란 이름을 붙여 활활 태우던 건 열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열심이란 착각 뒤에 기다리고 있던 건 번듯한 결과가 아니라 까맣게 재가 된 내가 될 뻔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사라진 콘택트 렌즈를 찾아서. 렌즈 분실의 쓸모. 월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안과에 앉아 있었다.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기를 한참.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진료실에 들어선 나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의사 선생님께 말했다. 분명 눈 안에 콘택트 렌즈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악몽 같은 그 사건은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시작됐다. 잠시 외출을 위해 집을 나선 차였다. 이제 막 전철을 타려는 찰나 왼쪽 눈이 간지러워 슬쩍 눈꺼풀을 문질렀을 때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더니 눈앞이 뽀얗게 변했다. 뭔가 이상했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는다는 게 이런 걸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가 밀려왔다. 조심스럽게 왼쪽 눈을 감아 오른쪽 눈의 상태를 살폈지만 선명했다. 오른쪽 눈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했다. 이건 왼쪽 눈의 렌즈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안경을 벗고 콘택트 렌즈를 끼기 시작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전철이 멈추고 문이 열리기 전 그 짧은 순간 앉았던 자리부터 옷의 이곳저곳 신발 위까지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눈에서 빠져나왔을 렌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렌즈가 도망갈 곳은 하나였다. 바로 눈꺼풀 안. 찜찜한 마음을 안고 재빨리 전철에 올라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흐릿한 왼쪽 눈을 감고 선명한 오른쪽 눈에 의지해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 샵, 눈 뒤로 넘어간 렌즈. 샵, 사라진 렌즈 대처법. 여러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다. 걱정과 달리 뒤로 넘어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눈꺼풀 아래에 껴있는 상태일 거라고 기사 속 안과 전문의는 말했다. 눈꼬리 쪽 눈꺼풀을 살짝 비벼 렌즈를 이동시켜 빼내는 방법도 있고 인공 눈물을 넣거나 진짜 눈물을 흘려 자연스럽게 빠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동하는 내내 전철 안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한 채 거울을 보고
눈꺼풀 안쪽으로 넘어갔을 렌즈를 빼내려 시도했다. 하지만 공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렌즈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짝눈인 채로 반나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가 한참 눈꺼풀을 뒤집고 씨름을 했는데도 렌즈 끄트머리조차 보지 못했다. 잠을 자다가 잠결에 스르륵 빠진다는 경험자들의 후기가 생각났다. 그 우연의 힘에 기대보기로 하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물감이 여전한 왼쪽 눈을 감고 빌었다. 제발 내일 아침 일어나면 거짓말처럼 눈 안에 렌즈가 빠지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몸이 유일한 재산인 사람입니다. 부디 눈 건강만큼은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눈과 베개 주위부터 살폈지만 렌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왼쪽 눈에는 뭔가 들어간 듯 불편한 느낌이 가득했다. 더 이상 방법은 없었다. 병원에 가야 한다. 초조하게 일요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안과로 향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니 대수롭지 않은 듯 내 눈꺼풀을 뒤집어 살폈다. 렌즈는 눈꺼풀 안쪽에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의사 선생님의 건조한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안도하는 마음 한편에서 의심이 피어올랐다. 그렇다면 지난 이틀간 나를 괴롭힌 왼쪽 눈에 있던 이물감의 정체는 뭐였을까? 의사 선생님은 기분 탓일 거라고 했다. 안과 전문의가 확인 사살을 해주기 전까지 렌즈가 내 눈 안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렌즈가 빠지지 않고 각막에 상처를 내거나 시력 악화에 영향을 줘 결국 눈이 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써내려갔다. 그렇게 지난 이틀간 나는 실체도 없는 상상 속 렌즈 때문에 시각을 잃는 아찔한 상상을 하며 지옥 같은 주말을 보냈다. 생각해보면 나를 불안에 떨게 한 건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다. 단지 렌즈가 사라진 단순한 사건일 뿐인데 어설프게 주워 모은 남들의 경험과 상상을 덧입혀 웅장한 공포를 만들어냈다. 내 특기가 또 발동된 거다. 보통 내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쫄아들 예정이거나 쫄고 있는 중이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 리 없는 완벽한 쫄보의 인생이다. 마감 기한에 쫄리고 권력자 앞에 쫄고 새로운 도전 앞에 쫄아붙는다. 어김없이 날아온 카드값 명세서 숫자에 쫄리고 나의선 평가에 쫄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쫄아붙는다. 적지 않은 해를 살아보니 이번 렌즈 사건처럼 잔뜩 쫄았지만 막상 직접 확인하거나 경험해보면 별거 아닌 게 대부분이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어김없이 쫄보 스위치가 올라가 내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좋은 타이밍은 빛의 속도로 사라져갔다. 좋은 인연, 더 안정적인 조건의 일자리, 보다 만족스러운 기회 등등. 그렇게 떠나보낸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 일찌감치 떠나간 타이밍의 뒤통수를 보며 허망하게 지켜보는 일은 이제 안 하기로 했다. 쫄보 모드가 발동한다 싶으면 렌즈 사건을 떠올릴 것이다. 더는 실체 없는 공포가 내 손발을 묶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쫄보의 삶을 충분히 경험했으니 이제는 대범하고 과감한 삶의 맛도 봐야 내 인생이 공평하지 않을까?